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라이즈 센터 개막식을 열고 대학 협의체 운영과 라이즈 사업 기획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 라이즈 사업은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해서 대학의 행정과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해서 지방대학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 라이즈 센터는 우선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에 나선데요. 동성로 내 빈 상가나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해서 각 대학들의 공동 강의실로 꾸민 뒤 실습 수업이나 시민 소통 교육, 현장 학습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서 청년이 정주하는 대구를 만드는 선순환, 라이즈 센터 개소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북부권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청송 180m 등 가시거리 200m 내외에 매우 짙은 안개가 녹였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거쳤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예천 20도로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다 보니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외투를 하나 챙겨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영양군이 반딧불이 서식처 확대를 위해 애 반딧불이 유충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 생태공원 사업소와 영양 반딧불이 보존에는 최근 영양읍 삼지수변공원에서 애 반딧불이 유충 10,0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청정원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환경 지표 곤충인데요. 이들 기관 단체는 반딧불이 서식처 확대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애 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하고 매년 반딧불이 출현식인 10월에 맞춰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유충 방사 행사를 통해 영양지역 어디서나 불을 끄면 밤하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영양군은 요즘 보기 힘들어진 반딧불이를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해 영양군을 이색 야간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양군 밤하늘 반딧불이 공원은 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됐고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아시아 최초로 인공 조명 등이 유발하는 빛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23도가 예상되면서 큰 추위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최근 부쩍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게 느껴지실 텐데요. 요즘 일몰 시각은 대략 5시 30분경입니다. 그만큼 기온이 낮아지는 시간도 앞당겨졌다는 뜻이니까요. 낮보다는 아침 저녁 날씨를 고려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경북 동해안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포항 권역의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모두 13건으로 지난해 5건 대비 160%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는 3건이었지만 올해는 6건으로 2배 증가했고 기타 업종에서도 2건에서 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벌목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다음 달 초까지 포항 권역 제조업과 벌목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산재 발생이 취약한 사업장 약 321곳을 선별해서 자율 안전 점검을 지시하기로 했고요. 특히 포항 권역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1도 높은 19.4도, 습도는 59%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울릉군이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울릉도 독도 홍보대사로 변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독도를 방문해 독도 명예주민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동참하는 프로젝트인데요. 2022년 울릉도 방문 관광객은 46만 명이고 독도 방문객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적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크와 울릉군은 독도의 날을 계기로 전 세계에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고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울릉군과 반크에서 제작한 울릉도 독도 홍보 디지털 콘텐츠와 직접 찍은 울릉도와 독도 사진을 SNS에 함께 올리면 됩니다. 또한 캠페인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줌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동수당이 현재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동수당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 수단인데, 네. 도입 당시 2018년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득과 관계 없네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예. 자, 지급 대상은 지금은 이제 모든 아동입니다. 그럼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지금 포함된다는 거죠?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동수당은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복수 국적자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난민 인정자에게도 지급하고 있고, 또 제한 외국인 중에는 특별 기여자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그 외국인이 지금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었습니까? 2018년도 도입 당시에는 3만 800명 정도 네. 그 외국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4년이 경과한 작년 2022년도에는 1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3만에서 13만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액, 그러니까 그 지급 금액을 보니까 2018년도에 32억 9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4년이 경과한 작년 2022년도에는 137억으로 늘어났어요. 100억 원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네. 이제 부모님들의 국적을 보니까 베트남이 가장 많아요.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그 다음에 필리핀, 미국 순으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이 많겠네요.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가 3만 7천 명, 서울이 2만 한 500명 정도, 그 다음에 네. 이제 인천 이렇게 돼 있고, 비수도권에는 이제 경남, 충남, 부산 순으로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이제 지급되는 게 가족수당인데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육수당이 있고 부모급여가 있어요. 그 양육수당은 그 취약 전 아동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86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취약전 아동에게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급여라고 있어요. 부모급여는 만 0세의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 월 네.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외국인 수령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동 수당뿐만 아니라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이게 다 지급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런데 근데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이제 지급액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이제 국내 외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선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네. 부모급여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수령자 급여액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700명이 23억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만에 8,104명이 54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거는 이제 대상과 단가가 늘어나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심화하고 있고 또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 노동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규모 역시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좀 뭔가 한번 재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부부나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네. 현재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이 정말 복지 재정의 운용 규모가 아주 큰 그런 국가에 좀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과 핀란드 같이 제한된 국가에서 지급하는 외국인 아동수당을 우리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네. 그럼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외국인은 좀 선별적으로 제한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외국인 가구는 지급 대상 좀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네. 그다음 이제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그러니까 첫째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되 둘째, 셋째 자녀에게는 네. 어차피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면 내국인에게도, 이건 내국인 포함해서 네. 둘째를 가진 가정, 셋째를 가진 가정은 지급 규모를, 지급액을 누정적으로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둘째, 그러니까 셋째로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8을 넘어서서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둘째를 낳는 가정에게는 더 많이, 셋째를 낳는 가정에는 더 많이, 그렇게 좀 누정 차별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국인과 외국인은 차별 없이요. 그렇습니다. 구분 없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외국인 가구는 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위화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스웨덴과 핀란드 같이 복지 국가라고 다들 인정하는 나라에서만 운용하는 제도를 네. 우리나라가 굳이 계속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예.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외국인 가정에게도 구별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 나라 살림을 챙기는데 더 좀 신경을 더 꼼꼼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재위원장으로서요? 예, 우선 이제 복지 예산인데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복지 예산은 저는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네.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선별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복지 예산은 필요한 분들, 네.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좀 저는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 그다음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인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런 투자 기업들,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거기에 네.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욱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에. 그게 아니고 투자한 금액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을 해주는 미국과 같은 직접 환급 방식도 지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때를 기다려서 그때 깎아주는 것보다는 네. 투자를 시작할 그 당시부터 지원을 해주는 미국과 같은 직접 환급 방식도 우리가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 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인구 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방에 선별적으로 더욱더 차별적 확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나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투자 기업이나 또 지방에 좀 더 재정을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이제 졸라매면서 지자체 추진 사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기재위원장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신공항 예산이 있는데, 이 신공항은 시작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대구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이 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는 그런 예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무엇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비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죠. 네. 타당성 조사. 돈을 투자를 한 금액에 대비해서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방에 조금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이 이미 많이 모여 있는 지역보다는 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지방에 이런 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조금 완화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관련 질문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즘 중진 험지 출마다 물갈이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TK 지역은 예외 없이 물갈이 우선 대상 지역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시스템에 의한 그런 공천 기준이면 저는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시스템에 의한? 예, 시스템. 사람을 대상으로 골라내는 공천이 아니고 예. 시스템으로 공천하는 것. 네.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대구를 빛낸 인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떠오르십니까? 대구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그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수업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 화가
이인성 미술 투어 수업을 함께하고 왔습니다. 먼저 조선의 고갱이라고 불리는 이인성 화가의 작품과 그의 이야기를 문화관광 해설사가 짧게 들려줬고요. 예. 이어 미술 강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인성 화가의 작품 계산성당을 아크릴화로 세륵칠해 이렇게 완성을 했었는데요. 1930년 그가 작업실 창문 너머로 그렸던 작품인 계산성당을 아크릴화로 완성하면서 잠시나마 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빛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계산성당 하늘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쭉 칠해봤고 이제 어디를 좀 하면 될까요? 이젠 계산성당의 하이라이트, 지붕을 조금 터치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붓터치 잘하고 계세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얼마 만인지 그러니까 재미있으시죠? 좋아요. 네.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거 질감 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이인성 선생님의 작품을 해봤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이인성 선생님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아크릴화로 천재화가 이인성을 만나봤습니다. 계산성당이 대구에서는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계산성당은 대구 최초로 외국인이 만든 건축물이어서 이 화가들에게는 좋은 풍경 모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림 속 감나무는 여전히 성당에 그대로 남아 대구시가 이인성 나무로 명명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빛낸 천재 화가 이인성을 아크릴화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포스터를 보고 주말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해봤는데 올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병철 전 회장님이 이 근처에 생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분이 가장 뭔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 근처 살아서 대구에서 유명한 성당이다 보니까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계산성당을 그린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계산성당이 대구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지나가면서 현대와 좀 예전 느낌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막상 이제 그리니까 또 그림으로써 그리니까 되게 색달랐습니다. 네. 대구에 청라 언덕에 보면 대구풍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원데이 클래스로 하게 되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 인물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며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인성 작가님을 얼마 전에 접하게 되어서 대표하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가 카톨릭이기도 하고 대구의 주요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서 그때 한번 가봤었는데 건물이 고즈넉하고 오래된 건물에 비해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산성당 맞은편에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를 빛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4명의 인물을 선정했다고요? 네, 먼저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이인성과 음악가 박태준 그리고 이상화 시인 마지막으로는 기업가 이병철이 대구인물기행 원데이 클래스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4명의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도보 여행도 진행했는데요. 코스가 궁금하시다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대구 인물기행 원데이 클래스 담당자의 목소리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콘텐츠팀 박현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대구인물기행 원데이 클래스는 대구를 대표하는 4명의 인물 이인성, 박태준, 이상화, 이병철을 테마로 한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한국의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 화가 이인성의 계산성당 그리기 체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을 사랑한 대구 1세대 서양음악가 박태준의 오빠 생각 연주하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빼앗긴들에서 봄을 외치던 시인 이상화 시인처럼 저희가 한번 시를 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가 이병철의 기업가 나만의 드로잉을 그리고 또 그것을 스티커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을 테마로 개발한 도보 코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종료 후에 도보 투어를 통해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과 접목시켜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테마형 관광 브랜드를 발굴하고 투어나 원데이 클래스, 박람회 등 여러 형태로 국내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1월까지 계속되는 대구 인물기행 원데이 클래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함께할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와 경찰의 공권력이 충돌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방부터 취소원 이전 문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등 다양한 이슈들을 국감 현장에서 거론했었는데 현장에서 오간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있게 다뤄진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23일 치러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퀴어 축제 도로 점령 허가 논란과 취소원 이전,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 등 기존의 이제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예. 먼저 설전이 가장 많이 오갔던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먼저 질의에 나섰는데요. 그 용해인 의원이 지난 6월 동성로에서 열렸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에 나섰던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백한 월권이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주장입니다. 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용 의원만의 주장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 홍 시장은 이어서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주요 도로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고 제한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지자체의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이 퀴어 축제에서 공권력이 충돌한 일을 두고 그동안 대구시와 또 퀴어 축제 조직위 측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국감장에서 재현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용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이제 주고받았던 내용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가세를 했거든요. 권 의원은 나도 법조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 차후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다. 당시 대구시가 도로 점령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대구경찰이 시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이렇게 시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또 퀴어 축제가 열린 장소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인데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이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와 사전 조율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대구경찰청 국감 현장에서도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는 그럼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경찰을 질책했었고요. 시와 의견을 조율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당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했고 또 대중교통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주말이었던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집회를 보장했던 경찰의 입장이 정당했다라는 점을 좀 피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와 협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다가 김 청장이 지자체와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좀 내세웠었는데 네. 협력이 더 잘 되고 있는데 퀴어 축제에서 공권력이 충돌해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서 지방자치에 준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협조하고 협업하기 위한 목적대로라면 퀴어 축제 문제와 같은 이제 경찰과 지자체 갈등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 청장은 퀴어 축제만 그런 면이 있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조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퀴어 축제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경찰의 입장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되려 좀 갈등이 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조금 거론됐었는데요.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구시가 집회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이나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시장 등 대구시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면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의원이 대구경찰청 국감 현장에서 경찰을 통해 받은 답변으로는 지시법과 관련해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경찰 눈에 띄었다면 네.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가 가능한데 이번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홍 시장은 또 그 단체장이라는 지위를 동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또 대구경찰청의 수사 미개시가 다른 지자체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집시법 방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냐라고 물었었고 예. 김 청장은 고소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8월에 대구시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시청을 수색하면서 김 청장과 홍준표 시장의 퀴어 축제로 좀 껄끄러웠던 관계가 어느 정도 풀어졌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번 국감을 보니까 아직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껄끄럽던가요? 네. 자, 경찰이 홍 시장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예, 우선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이제 물어보니까 내부에서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미 그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퀴어 축제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경찰에 별도로 좀 수사를 맡기진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집회 방해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혐의가 아니더라도 집회 당시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지난 6월 17일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등이 충돌한 것을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퀴어 축제 조직위와 대구 참여연대가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대구시가 퀴어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그다음에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등으로 막 고발한 사건 모두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앞서 접수된 사건과 병합해서 최종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퀴어 축제에 대한 갈등은 결국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네요. 예. 자, 이번 국감에서 오간 다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취수원을 구미 해평 취수장이 아닌 안동댐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평 취수장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선 공약이고 환경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선명한 것인데 이 협약을 파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홍 시장에게 질의를 했고요. 홍 시장은 협약은 우리가 파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장호 구미시장이 갑자기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나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관련 협약 파기로 울산에서 대구 운문댐 물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보 방구 대암각화 보호 사업에도 악영향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좀 경북지사와 구미시장을 불러 협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홍 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두고 지금은 머리가 커져서 안 온다.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좀 많이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아, 이런 대답에 대해서. 네. 예. 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도 얘기가 나왔죠. 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역구 현안인 신청사 관련 질의에 나섰는데요. 그 지역구 주요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감에서 다뤄질 수는 있지만 이날 김 의원의 질의가 지역구 현안을 총선용 치적 홍보와 잠재적 경쟁자인 고영진 전 시장을 흠집내는 식이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이 이날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빛을 내서 신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서행전타운과 동인청사 등 대구시가 소유한 다른 곳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고요. 이거는 앞서 홍 시장과 이미 협의한 내용을 김 의원이 발표를 했었는데 예. 같은 내용을 재차 국감 현장에서 발언한 겁니다. 이미 전해진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내용을 재차 국감 현장에서 말한 거죠. 그리고 김 의원은 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중 2,375억 원을 대구 시민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유용했다면서 내년 총선 때 달서병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권 전 시장을 향한 공세를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권영진 전 시장이 그날 바로 반발에 나섰는데요. SNS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 원이고 2020년과 2021년 결산 추경 시 일부는 채워 넣은 돈이다. 그리고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 전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반박에 나섰네요. 네. 또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되고 경기 증진에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또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사 건립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김 의원을 나쁜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국감 전재용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 대구시 국감에 현장에 가진 못했지만 생중계가 된다면 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생중계가 되지 않아서 네, 수많은 시민이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대구경찰청 국감은 강원도로 가야 하는 다음 일정 때문인지 추가 질의 없이 1시간 만에 좀 끝나버렸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를 좀 되새겨 본다면 다소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들이라도 부족했던 국감 현장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각 기관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ODS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ODS. 예, 오늘의 키워드는 다양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문화 관련 강사 양성과 파견, 또 세계 문화 교제와 교구 판매, 그리고 캐릭터 사업 등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언어를 포함한 자국의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네, ODS의 이나연 대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결혼 이주 여성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다는 고민을 듣게 됐고 네.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한 참가자의 고민 정도로 생각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대구시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 기준 대구시의 외국인 주민은 약 5만 1,000명, 다문화 가구는 11,000여 가구로 외국인 주민은 약 15%, 다문화 가구는 약 10% 수준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결혼 이주 여성 노동 실태와 현황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44%로 남성 이민자 취업자 비율 76.5%에 비해 현저히 낮고요. 이 종사 산업도 보면 농립어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업이 40%로 주요 기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ODS는 북부 정류장 뒤편의 비단마을로 불리는 서구 비산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섬유공단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적의 식당과 상점들이 자리 잡게 됐고요. 그래서 대구의 이태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니 ODS도 자연스럽게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을 접할
지원할 기회가 많아졌고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유급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DS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아름이 다름이라는 세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종이 인형 세트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포장 중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기부인들이 우아하게 사용하는 부채인데 천으로 만들어진 부채예요. 그 부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DS에 소속된 다문화교육연구소에 담당하고 있는 남하영입니다. 제가 베트남 출신이니까 베트남 문화 수업도 하고요. 다문화 축제도 하고 전통 놀이 체험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는 고객에 요청하는 대로 그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여기 제가 일하는 게 뭐냐면 여성 기업이라서 서로 편하게 대해주고 외부 강사 쌤은 각 나라들이라도 서로 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활동하니까 서로 시간도 가게 되면은 뭐 같이 또 식사하고 활동도 하고 수업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언니 동생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런 것도 좋았어요. 요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도 많고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모국어랑 모국 문화 내가 자신 있어서 그러면은 좀 전해주는 역할으로 이렇게 활동 전문가로 되면은 좋겠어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다문화 교육 연구소도 있고요. 사업이 다양하네요. ODS의 사업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다 보니 사업도 아주 다양한데요. 크게 분류하면 제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교육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제품 분야는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교구와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저스트 프렌즈라는 이름의 캐릭터 관련 상품 개발과 판매 사업이 또 있습니다. 캐릭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 쪽은 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세계 문화 교육 강사로 양성해서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교육과 또 아이들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상담사, 또 다문화 근로 직무 연수,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등 ODS와 그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스트 프렌즈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네. 세계문화교육 강사와 또 다문화 관련 교재 개발은 연관성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캐릭터 관련 사업은 조금 다른 분야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캐릭터 사업까지 하게 됐나요? ODS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계문화교육에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를 직접 개발하고 또 제작도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게 바로 저스트 프렌즈라는 동물 캐릭터 친구들인데요. 네, 지금까지 개발된 건 총 14개국을 소개하는 동물 캐릭터인데 각 국가 또는 대륙의 특징을 잘 품고 있으면서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네. 남녀 한 쌍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노트도 만들었는데 이 노트 제조 기술은 우수 기술 기업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페트병 재활용 원단과 이 저스트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도 개발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ODS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ODS가 어떤 뜻입니까? 네, ODS는 두 가지의 의미의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옹달샘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Our Dream in Society의 약어인데요. 이건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함께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ODS의 주요 사회적 가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도 이러한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ODS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적합 직종 발굴과 또 직업 훈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약 500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이주민 심리 상담 지원 등 생활에 관한 영역도 함께 지원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또 온전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ODS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네, ODS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나현 대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회적 기업 대표이사 이나현입니다. 네, ODS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교육 전문가로 육성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일을 하다가 관련된 교구 교재들을 이제 유통하게 되었고요. 교구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관련 캐릭터를 만들게 되어서 캐릭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단지 교육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디자인, 또 회계, 다양한 직종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또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직무 직종들을 개발해서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관련된 교구 교재들을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이 제일 많고요. 교육기관 쪽에 직접 강사분들이 나가셔서 다문화 이해교육 아이들하고 체험 교육하는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서구 비산 7동인데 여기는 거주 주민의 30% 이상이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마을 축제를 지금 준비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축제나 이제 작은 행사들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주는 만족감이 크기도 하고 또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교육 서비스업을 지속하겠지만 문화 다양성 박람회라는 컨벤션 사업을 5년 정도 후부터는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마을 축제를 하고 작은 행사들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을 해서 10년 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또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또 사회에 호흡하는 기업들, 소셜 벤처들, 사회적 기업들 발굴해서 투자하는 엔젤 투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ODS와 같은 또 다른 기업들을 키워내는 엔젤 투자사가 꿈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ODS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네, ODS는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캐릭터 상품인 저스트 프렌즈의 국내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또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진정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를 접목한 다문화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 IT를 접목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부 플랫폼 어플을 지금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부 플랫폼요? 네, 저희가 중고거래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중고거래가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기부 플랫폼 어플 프로토타입을 지금 개발했고 요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계속 기능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제품 사업과 또 교육 사업, 교육 서비스 사업에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는 다문화 관련 컨벤션이라는 신규 사업도 개발해서 진정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전시회도 열렸었다면서요? 네, 제가 좀 같이 했던 사업이라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올해 5월에 서구 비산동 비단마을의 한 작은 골목에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림이요? 네, ODS에서 진행한 이 마을에서 처음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 행사에서 그려졌던 그림 전시회였는데요. 실제로 그 행사 사진을 보면 아이들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으로 꿈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그림으로 꿈을 그렸고 이 아이들의 밝은 그림이 심지어 어두운 밤에도 그 벽에 조명을 설치해서 골목을 환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을 넘어서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꿈도 앞으로는 키워나가고 싶다 하는 포부를 좀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꿈도 같이 키우는 사회적 기업인 ODS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세상 함사세오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ODS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10월 25일인)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독도 수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영덕군 덕곡전 일원에서 2023 영덕 업사이클링 아트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지구 환경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생활예술과 업사이클링을 접목해 시작됐는데요.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며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3) 대구 경북 체육 박람회가 내일 영남 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우량 중소 중견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2차 전지기업, 인공지능, 자동차, 의료 등 35개 기업이 채용에 나서며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달빛청춘 문화동맹 공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하나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체험 페스티벌인데요. 대구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의 지역 간 예술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서구 어린이 도서관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과학 강연인 10월의 하늘을 진행합니다. 10월의 하늘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국의 중소도시 도서관에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과학 강연인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생활 속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 도착 시간이 앞당겨졌지만 대구와 경북 등에서는 오히려 도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면적과 피해액을 봤을 때 경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어제도 경북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서 1시간 이상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이고 또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